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다루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 빙점이라는 책이고요. 이어서 그의 후속작인 속빙점, 이 두 권의 책을 오늘은 한 번에 다루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양치는 언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한 작품이지요. 빙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빙점은 읽었지만 속빙점은 많이들 읽어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빙점과 속빙점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다뤄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저자의 또 생각과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무엇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전문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또 귀중한 가치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믿음 생활한 것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것으로 또 우리 삶에서 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또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이 책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그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다룰 빙점과 속빙점의 그 줄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에 담긴 내용, 그 의미를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작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그녀는 1922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시에서 태어났죠. 1939년 17살의 나이로 아사히가와 시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6년 태평양 전쟁 패전 이듬해까지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약 7년 동안 교원 생활을 이어갑니다. 아마 그녀 평생에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날이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는데요.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그녀가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아이들에게는 역시 어머니가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아이들의 어머니가 부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무척 엄한 선생님이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했죠. 그녀가 교원 생활을 한 당시에, 그러니까 1940년부터 45년에 걸친
그 교육 속에서 일본은 당시 전시 교육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국민이 되라 라는 가르침을 가르쳤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교육은 천황폐하의 국민을 만드는데 그 모든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1945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이후로 미국이 종전의 국정교과서를 삭제하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 방침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우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선생님이 하라니까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지우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한데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녀가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친 것, 이것은 누구 탓인가? 지금의 이 나라, 일본이란 나라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맞는데 미국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녀 자신도 무척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왔던 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지 못한 채 그녀는 혼란 속에 빠졌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애매한 대답으로 얼버무렸죠. 누군가는 이것이 시대라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그 세대, 그 시간, 그 시대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것을 그릇된 것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미우라 아야코는 더욱더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그녀는 내가 지난 7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돌아보며 자신이 7년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나는 7년을 허비한 셈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전할 경우 할복 자살한 군인들처럼 자신을 포함한 교사들도 학생들 앞에서 참으로 죽음을 담보하면서 사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1946년 그녀는 교원 생활을 그만둡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단에 설 수 없었지요. 많은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녀는 쓸쓸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힘껏 일했지만 아무런 충족감도 보람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릇된 것을 모르고 가르쳐왔다라는 부끄러움과 죄책감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그렇게 교원 생활을 그만둔 지 약 한 달 남짓 지났을 때에 그녀는 갑자기 몸에 열이 오르면서 또 다리가 쑤시게 되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의사는 처음으로 류마티즘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고 나니 열도 많이 내리고 다리에 통증도 많이 가셨으나 그 체중이 너무나 줄고 또 미열도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진찰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의사는 그녀에게 폐결핵 진단을 내리지요. 당시에 패전 직후라 식량도 부족했고 또 국민들은 기아선상에서 허덕거렸습니다. 또 그때는 결핵 특효약도 아직 나오지 않았던 때라서 폐결핵을 진단받은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미우라 아야코는 결핵성 척추 카리에스까지 병발하면서 깁스를 하게 되고 침대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투병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그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꿉동무인 마에가와 다다시였는데요. 그는 미우라 아야코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이웃으로 이사왔던 학교 다니던 2년 선배였습니다. 아시가와 중학교를 거쳐서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에 다녔던 수재였죠. 미우라 아야코는 마에가와가 문병을 온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 마에가와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마에가와와 재회한 이후 한 2, 3일이 지나고 나서 그에게 엽서가 옵니다. 이것을 계기로 그녀와 그는 서로 약 1000여 통에 이르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그와 주고받았던 글을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에가와와 만나면서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라며 그러면서도 그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으로 본인들이 귀족이라고 자부하면서 비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엾는 사람들이라고 내려다본다고.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는 문병원 마에가와에게 언제나 대들듯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마에가와는 그런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벗어났죠. 기독교를 극구 부인하던 미우라 아야코는 병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마에가와의 전도로 인해서 결국 성경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품고 있던 그런 모멸적인 감정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이 당시 그녀에게는 안이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전시 중에 일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황을 신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패할 리가 없다며 믿으면서 싸웠는데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을 믿는다라는 건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참으로 안이한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이다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일본 열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겼었는데요. 그녀는 전시 중에는 교회에 모이는 신자가 별로 없었는데 패전이 되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보면서 참으로 이 사람들은 경박하다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마에가와가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히 읽기 시작한 그 전도서에서 그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까지 두세 줄 읽는 사이에 그녀의 마음은 이 전도서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그녀가 읽은 성경은 주로 서로 사랑하라, 또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들이대며 라는 식의 교훈적으로 일관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의 내용은 너무나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의 이 허무적인 사고, 허무주의적인 이런 관점,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기독교 전체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지요. 1952년 그녀의 나이 30살. 그때 그녀는 병상에서 결국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바로 마에가와의 전도와 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전도했던 마에가와가 미우라 아야코와 같이 폐결핵이 걸리게 됩니다. 그는 갈빗대를 6개나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수술을 받던 날 미우라 아야코는 깁스를 한 채 침대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마에가와는 수술한 보람도 없이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죠. 미우라 아야코는 그때까지 하루속히 마에가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그녀는 절망하며 소리내며 울었죠. 그녀는 자기의 앞머리와 자신의 그 사진을 흰 종이에 싸서 사람을 시켜서 마에가와의 관 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 마에가와와 같은 훌륭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살기보다는 마에가와가 살아있는 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어째서 마에가와가 죽고 자기가 살아있는지 납득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런 그녀에게 미우라 미스요라는 한 크리스천이 어느 날 문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마에가와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죠. 초면에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 조용한 목소리까지 그와 닮았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그녀는 병세가 많이 호전되었죠. 그래서 결국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한편 미스요도 14년 전에 신장결핵으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천만다행으로 건강을 되찾게 돼서 지금은 아히가와 영립국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했죠.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가 당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했더니 그는 서슴치 않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어줬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녀는 자기가 너무나 마에가와를 그리워하니까 하나님이 가엾게 여겨서 그를 닮은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미스요는 자주 그녀에게 찾아오게 되죠. 차츰차츰 그와 지내다 보니 외모나 말투뿐만이 아니라 취미와 사상까지도 그가 마에가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이 완치되고 결핵성 카리에스도 7년 동안 걸친 깁스의 베드 생활 끝에 완쾌되자 미스요와 1959년에 결혼하게 되죠. 그녀는 37살, 그리고 미스요는 35살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조그마한 잡화상을 경영하면서 소설 빙점을 쓰게 되죠. 그 빙점이 아사히 신문의 그 공모에 당선되면서 그녀는 드디어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1946년 이 소설 빙점은 당시에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아사히 신문은 창립 8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현대 문학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약 1천만 엔이라는 그 당시 화폐 가치로는 막대한 금액의 상금을 걸고 기성 작가를 포함해서 신진 작가들의 소설을 모집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731편의 응모 작품 중에서 작품 활동이라고는 전혀 거의 해보지 못한 한 중년 부인의 작품이 당선된 것입니다. 1964년 7월 10일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의 당선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기뻤고 흥분했죠. 하지만 곧 태어난 표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녀가 소설을 쓰는 동안에 반드시 잠들기 전에 남편과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소설을 써내려갔기 때문이죠. 밤 10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을의 자정을 넘기는 시간까지 그렇게 고된 작업을 약 1년 동안 말씀과 함께 써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작품이 당선되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당선된 이 소설 빙점의 주제는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원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사람은 그런 죄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게 되는데 누구나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이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 죄가 바로 원죄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그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치유될 수 없는 그 영혼의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작가는 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지요. 이 작품을 마치고 나서 약 6년 뒤에 속빙점이라는 소설을 또 간행하게 됩니다. 빙점의 주제가 원죄였다면 이 속빙점의 주제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속빙점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은 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가정의 아버지, 그리고 쓰기구치의 병원의 원장인 게이조와 그 게이조의 아내인 나스에, 그리고 그 가정에 있었던 큰아들 도오루와 입양되어서 키워지는 요코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작품은 공교롭게도 나스에가 일생에 처음으로 부정을 저지르는 순간에 그녀의 딸인 루리코가 살해를 당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루리코를 죽인 범인은 스지구치가와의 단 일면식도 없는 막노동꾼 사이시 스치오였죠. 그는 어떤 원한을 품거나 무언가를 노리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딸아이를 단순히 묻지마식의 살인으로 죽인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시는 죄의 대가를 받기도 전에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부정을 저질렀던 무라이라는 병원의 안과 의사는 갑자기 발병한 폐결핵으로 인해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나스에는 적적한 마음에 게이조에게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키우자라고 말하죠. 죽은 루리코를 잊기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게이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마침 그때 게이조는 자신의 친구였던 다카키에게 자신이 일하는 유치원에 사이시의 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숭고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사이시의 딸을 내가 키우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게이조는 나스에가 무라이에게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스에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사이시의 딸을 데리고 와서 키우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수심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녀가 이 딸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게 되고 그 아이가 크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 딸 아이가 친딸을 죽인 살인범의 딸이라 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그녀에게 충격을 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상상하며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렇게 게이조 부부는 사이시의 딸을 데려다가 요코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죠. 그리고 친딸로 호족을 올리고는 잘 키웁니다.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곧고 바르게 자랍니다. 게이조는 요코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언제나 냉랭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점점 아물었는지 게이조의 마음에 그녀를 향한, 그 요코를 향한 누그러진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딸 아이를 조금씩 잘 대해주기 시작하지요. 증오와 복수심에 데리고 온 아이였지만 남을 미워할 줄 모르고 정말로 착하고 이쁜 아이로 자라는 그 요코를 바라보면서 루리코의 죽음에 대한 증오도 점점 잊혀져 간 것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은 어느 날, 요코가 7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루는 나스에가 게이조의 방을 청소하는데요. 그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 편지는 게이조가 그의 친구인 다카키에게 보내려고 썼던 편지였죠. 거기엔 요코가 살인범 사이시의 딸이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 편지를 보게 된 나스에는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는 그녀는 남편을 향한 분노심과 배신감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요코가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나스에게 인사하는 그 요코를 보는 그녀는 그때 이성을 잃어버리고 요코의 목을 잡고 조릅니다. 다행히 요코는 죽진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이후 나스에는 요코를 이전과 같이 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죠. 그저 요코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학예회에 입고 나가기 위해서 흰 옷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옷을 끝까지 준비해주지 않으면서 요코를 대놓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나스에의 그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요코는 정말 긍정적이고 밝게 자랍니다. 그런 요코의 모습에 나스에는 분노가 더욱더 쌓여져 갔죠. 그런데 그때 나스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폐결핵으로 요양을 떠났던 무라이가 7년 만에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게이조에게 실망했던 나스에는 다시금 그녀의 병원으로 돌아온 무라이를 통해서 복수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다시 무라이를 만나서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으로 게이조에게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스에는 게이조가 학회로 출장을 가기로 한 날 무라이와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필 그날 큰 태풍이 불게 되죠. 그리고 그 태풍으로 인해서 게이조가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스에는 게이조가 죽었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남편을 걱정하는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게이조가 없이 자신이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남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사이시에 그 자식을 키우게 한 그 배신감보다 게이조의 죽음이 그녀에게 더욱더 슬펐던 것이었죠. 한편 게이조는 태풍을 만난 그 배에서 한 선교사가 건네준 구명조끼를 입고 가까스로 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참으로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선교사의 그 삶을 보면서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무라이를 다시금 병원에 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를 향한 마음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게이조의 친구 무라이는 다카키의 소개로 다카키의 친척인 사이코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라이가 나스에가 게이조의 그 조난 사건을 당했을 때 나스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나스에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무라이의 결혼 소식이 다가왔을 때에 게이조의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죠. 그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하는 여사무원 마스사키 유카코였는데요. 그녀는 게이조에게 느닷없이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원장님의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하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고백인지라 그는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사실 게이조는 무라이를 통해서 유카코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전에 들었지만 워낙 무라이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에 그 말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게이조는 이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이후 유카코가 병원에 나타나지 않게 되자 게이조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장을 통해서 그녀의 소식을 듣습니다. 유카코가 하숙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게이조는 이 모든 사실의 내막을 술에 취한 무라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7년 전에 무라이가 결핵에 걸려서 요양하러 떠나기 반년 전쯤에 유카코가 무라이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유카코가 무라이에게 나스에를 정말 사랑하는지 물었답니다. 그때 무라이는 당연히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유카코가 나스에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게이조를 사랑하는데 당신과 나스에의 관계 때문에 게이조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유카코는 자신이 병원에서 처음 왔을 때 자신이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 자신에게 월급을 약 3알 정도 더 올려주었던 그 게이조를 연모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라이는 내가 이 여자를 정복하고 말겠다라는 그 유혹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카코에게 만약 당신이 몸을 내게 주면 내가 더 이상 나스에를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지만 유카코는 그만큼 게이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후 유카코는 무라이를 증오하게 됐지만 계속해서 무라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무라이가 요양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유카코는 라일락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이조에게 전화해서 당신의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한 그 상심 속에 죽고 싶은 마음에 다시금 무라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이 자신은 다시 유카코에게 마음이 흔들려서 그녀를 또 범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카코가 다시금 병원에 돌아오지 않게 되고 떠나게 된 것이죠. 무라이는 아마 유카코가 자살을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한편 나스에는 요코를 전보다 더 혐오하게 되지요. 정작 게이조는 요코에 대한 마음이 누그러져서 요코를 잘 대해주고 있는 데에 반해 나스에는 여전히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나스에는 일부러 요코에 급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요코가 학교에서 혼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죠. 바로 이 때문에 요코는 급식비 380엔을 벌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시작합니다. 거친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요코는 우유 배달을 하러 나가죠. 하지만 그날 그 눈보라에 갇힌 요코를 보게 되고 나스에는 요코에게 우유 배달을 그만두게 하죠. 그러나 이때 요코는 자신이 데려온 아이라는 것을 우연히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게이조와 나스에가 요코를 두고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도 듣게 되죠. 그러나 이때 요코는 자신이 사이시의 딸이라는 것만 들었던 반면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오빠인 도오루는 요코가 살인범의 딸인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인 나스에가 과거에 무라이와 불순한 관계였다는 것도 듣게 되죠. 평상시에 요코를 아꼈던 오빠 도오루가 그 이야기를 듣자 엄마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요코가 너무나 가엾다며 자신은 대학을 마치면 이 요코와 결혼하겠다라고 결심하죠. 이후 시간이 지나 요코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도오루는 의대생이 되죠. 방학이 되자 대학생이 된 도오루는 새롭게 만난 기다하라라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된 기다하라가 요코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지요. 요코도 기다하라를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나스에가 보게 되고 질투를 느끼죠. 심지어 기다하라를 보면서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이후에 나스에는 요코를 더더욱 미워하게 되고 요코와 기다하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둘이 서로 연애 편지를 오가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 편지가 서로 오가지 못하도록 기다하라가 요코에게 보낸 편지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코에게 기다하라가 나온 사진을 보면서 그가 팔짱을 낀 아가씨와 그가 애인이 아니냐라는 괜한 말도 하게 되죠. 요코는 이런 나스의 말에 휘둘리게 되면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둘의 사이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죠. 이것을 본 나스에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녀 앞에서 합니다. 요코와 함께 있는 기다하라에게 요코의 아버지가 도우루의 여동생을 죽인 범인, 살인마라고 말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연모하는 그 상대방 앞에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결국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뱉어왔던 그 요코가 자신의 핏줄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들키게 되자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요코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미에이 강변, 즉 루카코가 죽은 그 강변 그 위에서 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빙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요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고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그 후속작을 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도 그 말을 듣고 수년 동안 깊은 고민 속에 빠지면서 후속작을 차츰차츰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속빙점이라는 소설을 내놓게 되는데요. 그 속빙점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병원 침대에서 요코가 깨어나게 되죠. 그런데 요코는 이전과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살인범의 딸이라는 그 평생의 누명이 벗겨지게 되자 그녀의 부모가 게이조와 나스에가 미안한 마음에 요코를 대학에 보내준 겁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요코는 1년 뒤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1년 연하인 다치야를 알게 됩니다. 이 다치야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다라고 여겼던 한 청년이었죠. 그 다치야는 어머니와 꼭 닮은 요코를 보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코는 다카키에게 다치야가 자신의 친동생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카키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지요. 요코는 그래서 다치야를 통해서 그녀의 친오빠인 기요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엄마를 보게 되죠. 다치야는 이것을 몰랐지만 요코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엄마와 오빠와 동생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엄마를 만난 요코는 친엄마를 그리워했지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코는 친엄마인 게이코가 남편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낳은 딸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 묵고 있던 하숙생 나카키야와 사랑에 빠져 이 요코를 낳게 되었죠. 그러나 나카키와는 몸이 약해서 게이코가 요코를 임신한 상태에서 죽게 됩니다. 이미 기요시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던 레이코는 자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이 요코를
출산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죠. 이후 요코는 준코라는 친구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게이조의 딸 루리코를 죽인 사이시의 딸이었죠. 그 준코는 약국집 딸에 입양되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자라왔던 것. 그녀는 그렇게 맑고 명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요코는 이내 준코가 누구인지 알게 되지만 그녀는 밝고 명랑하게 자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 것이라면 나의 고통은 보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지요. 그렇게 준코와 요코가 함께 지내다가 도오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준코가 도오루를 연모하게 됩니다. 준코는 요코가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기에 참으로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요코는 그 준코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코는 요코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온 가족과 함께 준코가 산책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나스에가 준코를 자신의 그 친딸의 무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몹쓸 사람이 우리 딸을 유기해서 죽였답니다. 이미 준코가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던 요코 그리고 게이조도 이미 알고 있었죠. 나스에만 이 준코가 누구의 딸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스의 말 때문에 이내 준코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었죠. 준코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하지만 나스에는 이 준코가 누구인지 자신만 몰랐다라는 생각에 다시금 게이조를 원망하게 되지요. 한편 요코를 만난 요코의 친모인 게이코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둘째 아들인 다치아가 요코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 그 마음이 연정으로 변해서 요코와 결혼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20년 전에 자신이 남편을 배신하고 나카가와와 바람을 피웠던 그 일 때문에 가족이 분열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게이코는 스지구치가를 찾아와서 이 속사정을 게이조와 나스에게 말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요코와 다치아가 서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게이코가 돌아간 뒤에 나스에는 그 아름다운 게이코에게 질투를 느꼈던지 남편에게 불편함을 토로하지요. 그때 이후로 게이코의 바람대로 요코는 다치아를 피하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다치아는 애가 달아 요코를 더욱 쫓아다닙니다. 자신의 가족과 요코 사이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도 또 직감하게 된 다치아가 요코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요코를 자신의 차에 태우죠. 그리고 강제로 자신의 가족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코를 사랑했던 기다하라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치아의 이 행동을 막아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치아는 그냥 차를 출발시키게 되죠. 바로 이때 다치아의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기다하라가 차 바퀴에 발이 깔리게 됩니다. 이후에 기다하라는 평생 절음발이가 되게 되죠. 다치아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게이코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이를 들은 첫째 아들 기요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게이코의 남편인 야기치는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나는 태평양 전쟁에서 한 임산부의 배를 쑤셔 살해했소.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나 자신이 혐오스러워 기요시를 안아줄 수도 없더군요. 아내는 비굴할 정도로 내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어 주더군. 아름아름으로 아내가 아기를 낳아 입양 보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솔직히 기뻤소. 내가 두 생명을 살해할 동안 내 아내는 어찌되었든 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낳은 것이 아니겠소. 이런 내가 과연 아내를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소.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를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코는 이로 인해서 평생의 마음의 짐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네 때문에 기다하라가 평생 저른발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다하라와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도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일본의 최북단에 있는 사할린 근처 유빙으로 여행을 떠나지요. 요코는 그곳에서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유빙을 보며 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속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체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인지 생각하며 누구나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신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곤 이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되지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미우라 아야코는 패전 후에 점령군의 명령에 따라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여러 군데 먹칠을 하라고 시켜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진실이 오늘 진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지냈던 것이 참으로 진실이었던가, 그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는 이런 당시의 상황과 그녀의 고민을 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인간의 비극은 실존의 오해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오해로부터 진실로 여겨졌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오해에 갇혀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여겨지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설 속에 등장한 나스에는 그 요코의 실존을 오해하면서 요코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입양하자라고 얘기했던 그녀가, 그래서 들어왔던 그 요코가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의 딸이라는 그 오해 속에, 물론 요코는 그 살인범의 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에의 오해로 인해서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에도 그 비극 속에, 요코도 그 비극 속에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상대방을 오해하는 그 오해로부터 비극이 시작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실존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스에는 자신의 일생에 내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녀는 그 오해 속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저마다 자기는 죄와 관계없다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 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비참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오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질 수도 있고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해, 나 자신도 죄인이다라는 그 진실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코 또한 바로 이런 실존적인 오해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소설을 보면 요코는 착한 아이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언제나 누군가를 용서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존재론적으로 그녀의 태생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하게 될지라도 내가 살인범의 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녀는 자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무엇을 오해했냐면
내가 평생 동안 착하게 살게 된다면 나는 그 착한 행실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지만 그녀 또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태생부터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자 그녀는 또 다른 오해 속에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 짓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겁니다. 그녀가 나스의 앞으로 쓴 유서 속에 요코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코는 기록하게 됩니다. 저의 피 속을 흐르는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존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코는 그런 존재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경험도 하지 못했기에 그 오해 속에 자신의 생명을 끊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요코의 선택에 대해 저자는 소설 속빈점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요코는 죄를 깊이 느끼고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려고 했다. 빙점은 거기서 끝난다. 그렇다면 재생한 요코는 당연히 죄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요코가 참된 죄의 용서를 체득할 때까지 써야겠다는 생각에서 펜을 들었다. 저자는 죄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 그리고 오해에 관한 극복, 이것을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극복한 그 스토리를 소설에 녹여 내려갑니다. 빙점에서의 요코는 얄궂은 운명 아래에서 태어나 스지구치가에서 양녀로 자라가며 갖은 구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속빙점에서의 요코는 전과 같이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지요. 유서에서 쓴 죄의 용서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요코는 인간에겐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녀는 자신의 출생을 긍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코는 미찌 게이코라는 요코의 생모가 남편이 전쟁에 참전했던 중에 친정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숙하고 있던 나카가와 미스코와의 그 불륜 관계로 태어난 존재였죠. 요코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저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요코는 속빙점에서는 이제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요코는 죄의 용서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용서를 구하기 위한 처지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코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어째서 죄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남을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오해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언제든 그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옳다, 옳은 존재를 이야기할 때 미우라 아야코는 그 옳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죄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 교만이 일상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코가 자신의 친모를 만나자 지금까지 정죄를 받던 모습에서 누군가를 정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요코만 그랬을까요?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보면 서로 곳곳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며 계속해서 미워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만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제목 빙점, 그것은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사랑과 평화라는 주제로 이 글을 써 내려갔는데요. 그녀가 말하는 이 빙점이란 원죄를 의미한다라고 했지요. 빙점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빙점과 대면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빙점이 없다라고 자신했던 요코도 자신의 빙점을 깨닫는 순간 자살을 선택했지요. 그런데요, 저자는 이 빙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요코의 생모인 게이코의 남편 미쓰이 야기치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미쓰이 야기치가 아내 게이코의 부정과 요코의 존재를 알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 게이코를 내쫓아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게이코의 부정과 요코의 존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미쓰이 야기치는 전쟁을 통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를 죽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아내는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이 철저하게 파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얼어붙은 그 마음을 아내 때문에 내가 얼어붙은 마음이 녹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살리는 구원의 행위가 바로 아내의 외도였던 것이라는 것이죠. 미우라 아야코는 속빙점에서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더더욱 꽁꽁 마음이 얼어붙던 이 요코도 활활 불타는 유빙,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묵도하면서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그 빙원이 빗방울이 떨어진 듯한 진홍빛으로 물들고 산불이 번지듯 활활 불타오르는 그 대자연 속의 경계 속에서 그녀는 한없이 초라한 인간상을 깨닫고 진정으로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속죄라는 형식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저자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빙점과 속빙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비극에 빠지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오해하고 편견 속에 세상을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웃을 왜곡하게 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언제나 옳다라는 그런 단념, 그런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옳다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도 누군가로부터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어는 점이 있다는 거죠. 소설의 제목처럼 빙점. 우리 각자에게는 그 어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는 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우리가 준 것밖에 없다. 우리가 베푼 것,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녹아들려면, 우리의 마음이 녹으려면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미 녹아져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이 얼어져 있다면 그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빙점과 속빙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그 원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고민들을 이 소설 안에서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마지막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한 주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작품은 파스칼의 팡세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참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고 마지막 모임에는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를 좀 기다리고 한 2주 동안 책을 읽고 모이면 좋겠다 싶어서 한 주를 연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 마지막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빙점과 속빙점을 다루었습니다. 원죄와 용서, 죄의 뿌리와 해방.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 죄에 직면하여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어는 점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누군가의 어른 마음을 녹여주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행할지 더욱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